돈룩업 재밌나요? 돈룩업이 뭐예요? 돈룩업이 뭐예요?라고 질문이 많이 나오네요. SF가 아닌데 공을 들인 CG들이 나오고 B급 감성인데 너무 월클급 배우들이 나와. 아리아나 그란데. 그러니까 아리아나 그란데가 나왔어. 네, 나오고. 아. 준 주인공 나오잖아요. 준 주인공 나오죠. 송강호 나올 때 깜놀. 아 송강호 나올 때 진짜 재밌던데. 최민식 씨랑 같이 나오잖아요. 갑자기 나오죠. 갑자기 나오는데 그 아리아나 그란데 그 백댄서로 나오거든요. 계획 없는 댄스. 그렇죠. 네, 김혜전 선생님도 거기 멀리서 잡을 때 그러니까 대통령이 연설할 때 그 그러니까 세 번째 줄에 계세요. 단체씬에서 세 번째 줄에서 이러고 계세요. 제니퍼 로렌스 나오잖아요. 나오죠. 여주인공. 나오죠. 딱 나와서 처음에 뭔가를 봅니다. M85HCC1이라는 곳을 보는 걸로 초반에 딱 나와요. 근데 왜 이 은하를 봤을까? 이 M85HCC1이라는 게 학부생이 발견했어요. 이게 2015년에 발견했거든요. 두 학부생이 알려진 것 중에 가장 밀도가 높은 두 개의 은하를 발견한 게 왼쪽에 있는 M59UCD3, M85HCC1입니다. 즉 이건 뭐냐? 제니퍼 로렌스가 아직 공부하는 학생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나태해지거나 이제 약간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이제 시작되는 아주 따끈따끈한 인물이다. 연구에 지금 뜨거울 시기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설정부터도 굉장히 치밀하게 짠 것 같아요. 굳이 학부생이 발견한 천체 쪽을 바라보는 걸로 시작을 한 거. 여기서 이 근처 찾았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실제로 학부생이 발견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제니퍼 로렌스 아직 연구 중인 학생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야. 이 장치라고 보고 그러면 이제 실제 그 관측소 내부 장면이 그대로 나와요. 거기서 찍었어 진짜로. 가보신 분들이 거기가 거기래. 내부 전경 이런 게 실제로 스바루 망원경 이 내부 관측소 내부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스바루 망원경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교수님이랑 그다음에 우리 대학원생 갔단 말이야. 이거 대단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대단한 일이죠. 왜 대단합니까? 박사과정생이 이렇게 해외 상주하면서 연구를 이렇게 한다. 그것도 교수님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천문학자만 이해할 수 있는 그 대단함이요. 왜냐면 돈이 겁나 들어.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이게 제가 스바루 망원경을 가서 이제 관측하는 비용까지는 제가 못 찾았는데 캑망원경 있어요. 캑망원경. 캑망원경. 망원경. 보시면은 지금 왼쪽에 빨간색이 스바루 망원경입니다. 오른쪽에 천문대가 있죠. 거리는 가깝고 뭐 걸어갈 정도일 수 있는데 보안 때문에 막 넘어가지 못한다고 해요. 이게 또 우리 항성님한테 또 들어서 항성님 또 캑망원경 직접 이제 관측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요. 재밌는 건 캑망원경이 연간 대충 300억 정도 들어. 300억. 1년에 500회 정도 관측이 가능하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6천만 원 정도 듭니다. 이 말은 뭐냐? 뭐 한 9시부터 해 뜨기 전 6시, 밤에 8시간. 사실 8시간도 안 될 수도 있어. 밤에 관측을 8시간 한다고 치면은 무려 1분에 12만 5천 원씩 쓰는 거예요. 이분. 엄청난 돈이죠. 디카프리오 이거 식빵 하나 구워와 이러잖아. 그러면은 식빵 굽고 커피 한 잔 하는데 이미 한 100만 원이야. 엄청난 돈인데. 채팅에 비 오면 환불되냐는 질문이 왔어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관측을 갈 때마다 비 오는 사람을 레인맨이라 불러요. 돈이 정말 많이 드는데 아마도 그 옆에 스바루 망원경도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래서 우리 제니퍼 로렌스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가 있는 거 자체가 굉장한 거다. 그래서 천체 사진을 분석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진을 딱 보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사실은 우리가 보면 막 우주 사진이 막 현란하고 화려할 것 같잖아요. 그니까. 그렇잖아. 제가 실제 천문학자들이 사용하는 사진을 갖고 왔거든요. 보시죠. 2013년에 발견된 러브조이 혜성입니다. 이름 멋있지 않습니까? 러브조이. 사랑 즐겨. 사랑 즐겨.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러브조이 혜성이 꼬리가 있는데 이 태양 복사 때문에 꼬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핵으로부터 발생한 코마와 꼬리가 있습니다. 코마라는 거는 핵을 둘러싼 구름층이에요. 이게 태양 근처로 오다 보니까 열을 받아요. 따뜻하니까 핵의 일부가 승화를 해요. 승화를 하면서 약간 구름층 같은 게 만들어집니다. 드라이 아이스 우리 하면은 이렇게 되듯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게 이제 얼음과 먼지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구름층이 생기고. 요게 이제 2011년도에 발견된 러브조이 혜성이에요. 또 2020년 재작년 3월 아주 유명했던 네오와이즈 혜성입니다. 이게 육안으로도 보였어. 근데 꼬리가 두 개입니다. 먼지 꼬리와 이온 꼬리가 있어요. 이온 꼬리는 얘가 이온화가 되면서 발광을 합니다. 주로 파란색이야. 이 두 개 꼬리로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이온 꼬리는 태양의 반대 방향으로 생깁니다. 태양풍으로 인해서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 즉
태양을 어느 쪽으로 두고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먼지꼬리는 태양과 무관하게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생깁니다. 태양과의 상대 위치를 알 수 있어. 하지만 먼지꼬리는 얘가 어디서 왔는지 이 해성의 기원을 알아내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둘 다 그냥 멋있는 게 아니라 어떤 정보를 담고 있네. 그렇죠. 근데 보시면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멋있는 게 나왔으면은 저는 조금 영화 몰입도가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건 영화에서는 실제 천문학자들이 쓰는 것 같은 사진을 써요. 맞아. 바로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이었죠. 비슷한 형태의 사진을 찾았습니다. 이제 이런 느낌인데 보시면은 영화상에서도 그렇고 이 사진에서도 그렇고 먼지꼬리로 추정되는 형태가 일단 뚜렷하게 보여요. 이온 꼬리는 모르겠지만 먼지꼬리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얘는 아직 태양 근처로 오지 않았다. 이온 꼬리가 없으니까. 이온 꼬리가 아직 안 생긴 거야. 그래서 아직은 태양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구나. 아직 거리가 좀 있다는 거죠. 이걸 알아낼 수 있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너무 재밌는데. 이런 것들을 영화를 볼 때는 몰라. 이게 꽤 멀구나. 아직 멀구나. 아직 이온 꼬리가 없어. 물론 훨씬 멀리 있는 걸 과학자들은 지금 찾아내고 있고 지금 그거에서 이제 영화적 허점들이 또 나와요. 네, 요것도 이제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네. 어쨌든 아직은 태양 근처로 온 상황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 바로 이 오르트 구름이 어디에 있는지 얘네가 어디서 왔는지 이런 것들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룩업에 오르트 구름이라는 단어가 명확히 나왔어요. 명확히 나와. 저도 벌써부터 나와 오르트 구름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안쪽에 도넛 모양 있습니다. 얘는 굉장히 작죠. 이게 명왕성 궤도쯤에 있어요. 이 명왕성 궤도쯤에 있는 도넛 모양이 바로 카이퍼 벨트입니다. 바깥쪽에 훨씬 큰 구 있죠. 이게 오르트 구름입니다. 해성의 궤도가 근본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해요. 이 말은 뭐냐? 엄청 멀리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옆집 친구 얘 동선 내가 대충 파악되잖아요. 근데 처음 보는 지하철의 어떤 노인이야. 커다란 배낭을 메고 있고 뭔가 막 근육질이야. 이 사람 전혀 몰라 어디서 왔는지. 기원도 알 수 없고 이 사람의 이 정보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의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모르는 이유는 정말 멀리서 오기 때문이야. 이분이 이 동네 사람이 아닌 거야. 처음 보는 분인 거야. 우리 마을 사람 내가 대충 알잖아. 처음 보는 분이고 복장도 다르고 헤어스타일도 달라. 그럼 정말 멀리서 온 거죠. 그래서 얘네들 왜 이렇게 멀리서 와? 처음 보는 애들이. 얘네 뭐지? 속도 너무 빨라. 그래서 얘네들의 해성의 궤도들을 다 봅니다. 얘네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역으로 추측해. 뒤로 조금 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온 엄청나게 거대한 집단 같은 게 나타났어. 이게 오르트 구름이야. 태양계를 둘러싸고 있는 가상의 천체 집단입니다. 근데 대충 어디서 온 애들 다 오르트 구름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웬만한 해성은 다 오르트 구름에서 왔습니까? 그렇죠. 해성의 기원이에요. 너 누구야? 오르트 구름이래? 근데 왜냐면 이게 그냥 대충 멀겠구나 이게 아니라 얼마나 뭐냐면 지금 인류가 만든 인공물 중에 가장 멀리까지 간 게 뭔지 아시죠? 보이죠? 보이죠 1호. 얘가 아직도 오르트 구름까지 못 갔어. 언제 도착할 것 같아요 오르트 구름에? 보이죠 1호가? 대충 찍어보세요. 대충 뭐 그래도 지금 간지가 워낙 오래됐어. 정말 오래됐죠. 쏜 지가 언제야? 30년? 오르트 구름의 입구 거기까지 2310년에 도착합니다. 못 가네 우리 있을 때. 못 가. 근데 가장 바깥쪽 벽 거기까지 얼마나 걸린 줄 아세요? 수만 년. 대충 수만 년이 걸린다고 봐요. 좀 수만 년. 장난 아니죠. 그 정도 이제 계산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요. 디카프리오가 딱 나왔는데 하는 얘기가 궤도 역학을 손에 놓은 지 오래됐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자기가 계산하는 게 오래전이라서 조금 겸손하게 궤도 역학 자체를 계산하거나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그런 대사를 쳐요. 칼 세이건이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 맞아. 이게 칼 세이건이면 저는 오게트예요. 좀 아쉬워요. 좀 아쉽죠. 왜냐면은 칼 세이건은 궤도공학자가 아닙니다. 궤도 역학을 이야기할 때는 궤도공학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칼 세이건 특징이 수학을 싫어했습니다. 궤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수학이거든요. 행성 궤도 계산에 가장 필요한 게 미분이에요. 미분. 근데 미분에 대해서 칼 세이건이 심지어 이런 말을 했어. 미분이란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괴롭히기 위해 만든 것이다. 그 정도로 수학을 싫어해. 그렇게 말하고 다닐 정도로 수학을 싫어하고 궤도공학과 먼 사람인데 웃긴 게 여기서 칼 세이건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러면서 궤도 역학을 꺼낸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말했을 때 누군지 아는 천문학자면 칼 세이건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없어. 아마도 가장 유명한 천문학자라고 해서 언급을 했을 것이다. 왜냐면
가장 유명한 궤도공학자 아세요? 궤도공학자 중에 대중과의 소통이 활발하고 본인의 목소리를 내고 나서서 무언가를 한 과학자가 역대 없어요. 와, 진짜 저 대단한 것 같아. 진짜 제가 유일인 거야. 돈 모금 얘기하시죠. 칼세건 아니면 누구를 들었을까? 찾아봐도 없어요. 좀 유명한 궤도공학자 중에 최근에는 이 셀레스트랙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 운영하시는 분, 닥터 켈소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분이 현재 우주표준 및 혁신센터에서 CSSI의 연구 중에 있습니다. 어쨌거나 본인 소속 뭐 이런 건데 켈소 아무도 모르잖아. 모르지. 켈소 하면 어떻게 알아. 저분이 지금 가장 유명한 궤도공학자인데 전 세계인들이 잘 몰라. 저는 감히 가장 유명한 그 궤도공학자는 사우스 코리안. 궤도.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칼색을 꺼냈을 것이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근데 여기서부터 재밌는 게 많아요. 어쨌거나 해성과 지구라는 행성, 해성과 행성 사이의 거리 계산하는 법을 이제 물어봅니다. 근데 여기서 거기 학생이 하나 질문하는 거야.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지구와 해성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계산하죠? 근데 여기서 디카프리오가 얘기했죠. 이렇게 받아. 좋은 질문이야.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좋은. 아니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 하면 안 돼. 그걸 물어보면 나가. 그랬어야 돼. 야 나가.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너네 집으로 가. 돈이 그렇게 많이 돼. 분당 10몇만 원이야. 스바루 천문대에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건 얘네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정해진 시간 동안 성과를 뽑아내야 되는 대학원생과 포닥들 교수가 와 있는 거야. 근데 교수님 지구와 해성 사이 거리 어떻게 구하죠? 이거는 이 관객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넣은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혹시 그 친구가 가족이나 친구일까? 제니퍼 로렌스의 같이 온. 근데 인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가족이나 친구가 같이 오기 쉽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오게티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교수가 정말 자애로워. 학생의 질문을 좋은 질문이야. 좋은 질문이야. 차근차근 설명해 주겠어. 라고 하는데 되게 재밌는 건 그러고서 손으로 풀어. 요것도 솔직히 좀 너무 머리가 아팠어요. 왜냐면은 지금은 이런 시대는 아니에요. 지금 약간 엑셀 돌려야 되는데 손으로 한 거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코사인 뭐 제곱 이게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복잡해요 상당히. 근데 아마 이런 거야. 디카프리오가 기분 좋잖아요. 내 대학원생이 성과를 냈어? 내 노예가 뭔가 성과를 냈어? 그러니까 약간 노예라뇨. 공식적으로 이러면 안 되죠. 내 사랑하는 친구가. 제자가 성과를 냈어? 세레모니랑 세레모니. 좋아. 오랜만에 계산 한번 해볼까? 이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세레모니 느낌으로 아마 계산해봤을 가능성이 높다. 좋은데 기분 좋다. 오랜만에 한번 팔딱 손으로 풀어볼까? 이걸 한 거지. 그렇구나. 근데 계산하다 갑자기 상대 위치가 0이 나옵니다. 그쵸. 해성과 지구의 미래의 상대 위치가 0이 나와. 해성의 궤도를 계산하다가 상대 위치 0을 딱 발견하니까 뭐지? 좌표가 겹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영화관을 갔는데 G열 10번이다. 근데 양님이 저기서 걸어와. 너 뭐야? G열 10이야. 나도 G열 10인데 무릎에 앉을 수 없잖아. 이거는 결합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부딪힌다라는 거야. 아마 지구 중심 혹은 지평좌표계일 것 같아요. 계산했더니 상대체 0이다. 지구 중심과 닿는다. 혹은 지구 지표면과 닿는다. 충돌이다. 근데 이게 저는 조금 이해가 많이 안 갔어요. 여기서부터. 실제로 계산하는 방법이 그 케플러 2법칙을 씁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소행성이나 해성 같은 경우는 케플러 2법칙,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을 사용을 해요. 요때는 3번의 관측, 각각 다른 날짜에 관측한 3번의 관측 결과가 있으면 돼요. 딱 사진을 보는데 뿅 이렇게 나와. 이 말은 뭐냐? 각기 다른 날 찍은 사진이란 뜻이야. 각기 다른 날 찍은 3개의 사진을 바탕으로 해서 얻은 적경 적위로부터 궤도 요소를 구합니다. 궤도 요소들이 있어요. 오비탈 엘리멘트라고. 이것들을 다 구하면은 얘네들이 이제 해성의 운동 상태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냐? 이거는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는 되게 쉽게 생각했어요. 마치 수학 문제 풀듯이 이 시간에 여기, 저 시간에 저기, 다음은 어딜 거야?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여기서 이제 관측 자체 오차가 있어요. 관측하는 자체 오차. 그 다음에 섭동 오차를 또 고려해야 됩니다. 섭동 오차. 섭동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개의 중력 효과가 있어요. 왜냐면 지구 있고 태양 있고 달 있고 이 우주에 굉장히 많은 질량 있는 물체들 있죠. 셀 수 없이 많은 물체들이 전부 다 중력을 갖고 있어. 맞네. 그러다 보니까 궤도가 굉장히 복잡한데 이게 다 연결돼서 하나의 물체가 여러 개의 중력 효과를 받아서 아주 복잡한 움직임을 보여요. 이게 섭동 오차예요. 그러니까 이거야.
예를 들어 얘가 이렇게 가. 질량 있는 물체가 여기 하나 있어. 쭉 이렇게 가겠죠. 근데 여기에 중력 있는 물체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은 얘가 그치. 굉장히 흔들리는 희한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속도오차예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답이 딱 나오지 않는 거야. 계산된 위치를 비교를 해요. 그럼 얘로 다시 궤도 요소를 결정을 해. 궤도 결정을 해요. 나온 값을 다시 집어넣어서 궤도 요소를 결정을 해요. 또 계산해서 다시 나온 값을 다시 궤도 요소를 결정을 해요. 궤도 결정을 계속해요. 결국 가장 정밀한 최종 궤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뭔가 이 수학 계산 3 곱하기 2 더하기 6x는 뭐 몇 해가지고 x는 몇 이렇게 나오는 건 너무 이상적인 거고 사실은 예측값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냥 어떻게 보면 확률적으로 나오겠다. 맞아. 확률적 굉장히 넓은 오차범위. 그럼 가능성이 나올 거고. 예. 근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간단하게 손으로 풀어서 그러더니 칼세이건 형님이 어떻게 했을까? 알아보자. 0? 좀 쉬어야겠어. 이거 아니라는 거야. 근데 물론 이런 부분은 아쉬운 거지. 이것 자체가 영화의 완성도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대로 영화를 만들잖아? 아무도 안 봐. 그럼 컴퓨터 띠리디리디 해갖고 계속 코드 돌리고 있고 실행 런 디버깅 오케이. 충돌 확률이 조금 있네요. 확실하진 않아요. 이러면 영어 되냐고. 영어 안 되죠. 안 돼. 어쨌든 그렇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구를 위협하는 천체들 얘기가 나옵니다. 예. 실제 영상으로 보면은 얘네들이 지구에서 약 4,500만 킬로미터 이내로 이동하는 궤적을 갖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많아. 근데 얘네들은 이제 지구에 접근한 천체들입니다. 지구와 최소 궤도 교차거리가 아까 몇이었냐면 0.3 천문단위거든요. 4,500만 킬로미터가. 얘네들은 0.05 천문단위. 아주 가깝다는 거예요. 잠재적으로 위험한 소행성이라는 거죠. 0.05 천문단위에 있는 애들이 지금 손들이에요 다. 얘네들을 일단은 향후 100년 동안은 위협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100년 안에 지구에 충돌하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영화에 또 등장합니다. 지구방위 합동본부. 그래. 실제로 있으면 이렇게 자막까지 뜨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2016년도에 나사에 설치했어요. 이게 2013년도에 러시아 첼라비스크 운석. 와 이거 좀 위험한데? 오. 진짜로 저게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실제 찍은 거예요 이거? 네. 자동차 블랙박스일 거예요 아마 저게. 정말 생각보다 엄청 큰 녀석도 아닌데도 이 정도로 위험한 거야. 난리였죠 난리. 첼라빈스크 낙하 사건을 보고서 이거 좀 위험하다. 이거 좀 뭔가 다른 단체, 기관이 있어야겠다. 이것 때문에 사실 출범했어요. 지구방위합동본부. 그래서 지구의 750만 킬로미터 이내로 접근하는 소행성이나 해성들 이거를 조기에 감지해서 우리가 충돌 대책을 마련하는 업무를 수행하겠다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PDCO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소행성체 센터가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소행성이나 해성과 관련된 관측 자료를 수집하는 곳이에요. 이게 전 세계 규모의 공식기관입니다. 근데 그 다음 장면에서 이제 드디어 해성의 크기가 나와요. 5에서 10km 크기라는 단어 이 문장이 나오고요. 민디 박사 연구실에서 최초로 관측을 했다. 누가 했느냐? 박사과정 수료생이 디비아스키가 했다. 네, 이 이야기가 나오죠. 6개월 14일 후에 지구 충돌한다. 모든 계산 결과가 똑같은 답을 도출한다라는 거야. 이 말은 뭐냐? 인류 멸종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연한 발견을 한 거잖아요. 스바루 망원경에서 과연 이 모티브를 어디서 따왔을까? 실제 2018년도 스바루 망원경으로 우연히 발견한 행성이 있습니다. 바로 요거죠. 요게 EM0437b라는 가장 어린 나이에 속하는 행성이에요. 얘가 2018년에 실제 스바루 망원경으로 이게 굉장히 높은 온도를 갖고 있어요. 얘가 불과 수백만 년밖에 안 됐어요. 굉장히 어리죠. 왜냐면은 우리가 사는 지구도 45억 살이야. 근데 어쨌거나 스바루 망원경에서 우연히 해성을 발견하면 어떨까? 라는 컨셉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너무 분노한 상태에서 오글소프 박사, 아무튼 테디 박사를 만나요. 테디 박사. 그리고 국방부 대표 심스 장군 만납니다. 이제 대통령 집무실로 집합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인류와 모든 종이 멸망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대통령이 나옵니다. 네.
잡지사 사장이었다가 사장이어서 대통령까지 간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은 생일 축하합니다 송을 부르고 있죠. 그쵸. 근데 옆에서 우리 디카프리오 형님은 신경 안정제를 먹고 있고요. 4분의 1로 쪼개 먹죠. 4분의 1로 쪼개 먹는 거는 양님 입장에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용량을 줄이는 거죠. 실제로 용량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되게 조절해서 복용한다는 걸 예. 비춘 거죠. 나는 요 정도만 먹어도 돼. 난 생각보다 괜찮아. 통제하고 있어. 통제하고 있어. 이런 느낌이죠. 그렇군요. 어쨌건 이 국방부 대표 심스 장군이 중요한 일입니다. 간단한 스낵과 물을 돈을 받고 팔아요. 그러니까 공짜인데. 거의 봉이 김선달이다. 김선달 장군님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근데 이게 장군.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되게 재밌는 게 이 장군이 공짜인 스낵과 물을 돈을 받고 팔았어요.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안 돼. 이 말은 뭐냐면 이해가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해가지 않는 행동을 할 때마다 진짜 이상하다. 그런데 그 장군은 왜 그때 과자를 돈 받고 팔았지? 계속 하는 거야. 연결하는 거야. 즉 이해가지 않는 행동의 대표주자, 일종의 약간 기믹으로서 이 심스 장군이 처음부터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영화는 끝날 때까지 이해 가지 않는 행동을 계속한다. 너희들이 외면하고 싶지만 이게 현실이다. 이런 사람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대통령에게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생기죠. 근데 이제 제대로 된 설명을 이제 좀 하려고 해요. 예, 저희 이제 자료 보시면은 이게 가우스 소거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연립 1차 방정식을 풀이하는 알고리즘인데요. 이게 미지수를 계속 소거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남은 미지수에 대해서 선형 결합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게 가우스 소거법입니다. 두렛나루는 소거를 못 하셨네요. 많이 소거하는데 남은 거죠. 재밌는 거는 이거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굉장히 많은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것들을 우리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연립 방정식이 있어요. 이것을 계산할 때 쓰는 거예요. 재밌는 건 가우스 소거법 자체가 그렇게 뜨지 못했어. 처음에 딱 나왔을 때 이슈가 안 됐어. 근데 독일의 수학자 가우스가 외행성 세레스의 궤도를 계산할 때 이 가우스 소거법을 썼어요. 정확하게 1년 후 세레스의 위치를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가우스 소거법 대박이네. 가우스 소거법이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아마 이 영화에서 가우스 소거법을 언급한 것 같아요. 교수가 설명할 때 버벅버벅 하는데 일반인들은 못 알아듣는 설명 방식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디카프리오의 설명이 일반인들과의 소통에 익숙하지 않은 과학자구나를 보여주는 장치죠. 이 것 설정조차도 굉장히 오래전에 논리적으로 인과관계를 맞춰서 끌어온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측정 불확실성이 나옵니다. 우선 관측 자체 오차와 동 오차를 고려해야 돼요. 계산된 위치와 비교해서 다시 궤도 요소를 결정을 하고 지속되는 관측을 통해서 계속 예측값을 우리가 변경해 줘야 돼요. 즉 한 번 계산하고 땡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행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디카프리오와 제니퍼 로렌스가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이 영화상에서 미디어와 정치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보여주는데 연구실에서 짬 시간 동안에 계속 관측 데이터를 계산하고 있었던 거야. 계산하는 걸 보여주면은 영화가 너무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략을 했는데 이 생략된 부분에 대한 게 영화상에 등장을 해요. 그래요? 아무도 몰랐을 거야. 네, 요거 말씀드릴게요 이따가. 근데 해성은 지구로 다가오고 있다 이 말을 합니다. 칠레 서부 해안에 떨어진다. 1.5km 높이의 쓰나미를 만들어낸다. 이게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0억 배 위력이다. 진도 10에서 11 정도의 지진이 발생할 거다.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큰 숫자가 나타나면은 감이 안 와. 그러니까 저는 조금 아쉬운 거죠. 이게 지금 굉장히 정량적인 이야기로 설명을 한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 얘기가 나와요. 지구에 추락할 확률은 99.78%다. 100%가 아니니까 갑자기 대통령이 그러면 70%라고 가정을 할까요? 100은 아니네요? 약간 그 흥정하듯이 그러니까. 시장에서 갑자기. 그러니까. 근데 저는 궁금하더라고. 99.78%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기 힘들죠. 너무 과장된 영화적 수치입니다. 영화적 수치죠. 6개월 후에 지구로 도착하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혜성에 지구에 충돌할 정확도를 그렇게 한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섭도온차, 관측오차 고려했으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계산해봐야겠지만 99.78%는 좀 오바고 지구에 충돌할 가능성이 80%가 넘는다. 하지만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한 25% 된다. 그럴 수 있죠. 그 정도로 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주 우수한 과학자들이 지금 현존하는 수많은 관측기구들로 다 관측을 했으면 굉장히 정밀하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럼에도 99.78%는 사실상 매우 높은 수치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오차 범위가 지금 없어요. 오차 범위가 꽤 있을 텐데. 근데 이거는 잘못하면 우리 망해. 죽어 다. 그런데 여기서도 정치적 타이밍을 보는 정치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종말 관련된 회의가 굉장히 많다. 대통령이 이런 얘기 합니다. 이것도 그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안 믿는 거야. 중요한 건 대통령이 내가 이 나라 지도자인 내가 잘 들었다. 가슴에 새겼다. 돌아가라. 대통령이 믿질 않아요. 그냥 장난질 치는 줄 알아요. 근데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카프리오의 설명 방식과 제니퍼 로렌스의 설명 방식이 조금은 아쉬운 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화적 한계로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배쉬 14.3폰이 있어요. 이게 배쉬 라이프 앱이 깔린 폰인데 이게 폰이 알고리즘으로 이 사용자를 분석해서 기분에 맞춰서 기분 좋아지는 영상을 보여줘요. 기분이 안 좋아지면 물어보지 않고 구매도 폰이 맘대로 해. 막 수염 잘하면 면도기를 그냥 구매해줘. 막 이런 느낌인 거예요. 좀 황당한 구매들이 있어서 중간중간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 보여주죠. 근데 어쨌거나 이상한 이 앱 배쉬 기업이라는 곳에서 이런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무대 뒤에서 이 배쉬 기업의 대표는 굉장히 우울하고 현실적입니다. 이 말은 뭐다? 앞에서는 막 여러분 우리는 모두 평온합니다. 이러다 뒤에서는 좀 진지하게 약간 양아치 기질을 보이죠. 꼬마가 사진 찍어달라 해도 안 해주고 맞아요.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이것은 사기꾼이다. 근데 어쨌거나 이 디카프리오 쪽은 계속 계산이 정확하다는 걸 강조합니다. 학자들이 재차 검증했다라는 것도 말을 해요. 이 말은 뭐다? 피어 리뷰를 이제 했다라는 거예요.